거기 보시면 이제 40페이지에 국가의 개념과 기능 변화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총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었던 게 16, 18세기부터 그때 이제 다룰 수 있는데 사실은 요거를 다뤘거든요. 19세기 입법국가나 행정국가 요 시기를. 근데 지금 보시면 원래 국가의 개념이 생긴 것이 16, 18세기 절대 왕조국가 시기 때부터예요. 이때는 지금 보시면 권력이 중앙에 있는 왕을 중심으로,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루이 14세. 이 루이 14세가 짐은 곧 국가다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 루이 14세라는 왕을 중심으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관료와 군대였거든요. 그러면서 관료들, 특히 여러 신하들을 통해서, 이때 신민 개념인데 중상이라는 것이 무역이에요, 무역. 그러니까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금은보화를 자기 국내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부의 척도죠. 지금도 여러분들 사실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지완이고,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지금도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그런 나라가 근본 이제 옛날에 기반을 두고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달러로 주도하는 거지. 이 금의 역할을 지금 달러가 하는 거야, 달러가. 그래서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부를 가져오면 모든 걸 다 왕에게 바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열심히 부를 축적했던 이런 시민 세력들이 새롭게 생성하면서 왕하고 이렇게 대립을 하는 거예요. 왜냐? 열심히 무역 활동한 거는 시민인데 오히려 왕이 모든 걸 다 챙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왕과 대립하기 위해서 뭘 구성하냐면 의회를 구성해요. 이러한 무리가 바로 의회파고, 왕을 중심으로 한 무리가 왕당파거든요. 실제 이 의회파가 왕당파가 대립을 합니다. 결국 주도권은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입법부니까 의회로 주도권이 넘어가고, 요 계기가 바로 뭐냐면 시민혁명이에요. 역사적인 사건. 그래서 3대 시민혁명 있잖아. 프랑스의 시민혁명이나 미국의 독립혁명이나 영국의 명예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회가 주도권을 잡는 게 바로 입법국가거든요. 의회가 입법부 아닙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아까 했던 내용하고 겹치는데 삼권 분립을 주장하면서 특히 존 로크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을 이렇게 분산시키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입법부는 정책 결정을 하고 의회는 내려주면 행정부는 뭐를 해요? 정책 집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행정부가 소극적으로 작은 정부 기능을 하는 게 바로 19세기 입법국가거든요. 이때는 사이즈가 작은 정부죠. 그런데 작은 정부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합니까? 안 하죠. 시장은 자유롭게 놔두는 거야. 이러한 이론적 기반이 바로 누구냐? 아담 스미스의 인비저블 핸드죠. 시장에서는 자유로운 인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유방임주의에 의해서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과 세한량에서 수요 공급이 결정되는 거죠. 이렇게 서플라이 디맨드. 이게 저절로 보이지 않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가격. 이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해서 아담 스미스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공급을 늘리잖아요. 이 서플라이가 경제학에서 공급이라고 하거든.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와? 디맨드가, 수요가 따라온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 2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전기가 발견돼 가지고 생산물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그래서 실제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그만큼 수요가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진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시장의 균형이 깨졌으니까 시장 실패라고 한다고요. 여기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시장 실패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보세요. 요거 일단 제가 지우지 않을 테니까 요거 별표하세요. 핵심이잖아, 별표. 54페이지, 45페이지. 여러분 교재 보시면 45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있잖아. 이 중간에 있는 거 제가 말씀 안 드린 거는 스킵하셔도 돼요. 지금은 기본 틀을 잡는 거니까 너무 기본서를 뭐 완벽하게 다 읽는다 그럴 필요 없어요. 기본서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강의 노트 정리했으니까 강의 노트를 기본으로 틀을 잡고 나중에 심화 강의 때 더 같이 살을 붙일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강의하는 것 중심으로 복습을 하세요. 다 까놓고 얘기해서 강의하지 않는 거 안 봐도 돼요. 왜? 출제 빈도가 낮으니까. 출제 빈도가 높은 것부터 한다니까요. 모든 걸 다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경험상. 지금까지 10년 동안 강의해봤지만 모든 걸 다 일일이 다 하면은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걸 딱 선택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해. 자, 그래서 보세요. 이거 내일 정리할 건데 시장 실패의 원인과 대응 방안 5가지가 있어요. 공공재, 외부 효과, 자연 독점, 불안전 경쟁, 독점이나 과점,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의 균형을 깨트리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해야 돼?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보세요. 정부가 개입해서 나타난 국가가 바로 뭐냐? 행정국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거 2번째, 3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큰 정부, 작은 정부 할 때. 지금 작은 정부였다가 봐봐. 행정이 뭐만 해요? 집행이나 관리만, 이게 행정관리론이거든. 그러다가 1929년 경제대공황이 터지니까 항상 얘기했죠.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해야 돼? 처방, 기술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가치 판단이 필요한 거죠. 옳다, 그르다. 자, 시장 실패에 대한 가치 판단을 통해서 정부가 정책 결정까지 해야지. 왜? 그래야만 처방을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성이 아니라 기술성까지 이렇게 추구하는 이게 바로 행정국가거든. 그래서 작은 정부가 아니라 보세요. 적극적으로 정책 결정 기능까지 하니까 적극 국가가 되고 그러한 국가를 자 보세요. 작은 정부는 야경 국가라고 그래. 이게 동의어거든요. 왜 야경일까? 야경꾼이 밤에 술라도는 술락꾼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작은 정부는 치안 유지만 하는 거야, 정부가. 다른 모든 건 누가 하는 거야? 민간한테 맡기는 거지. 큰 정부는 아니야.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걸 다 정부가 책임지는 국가를 뭐라고 합니까? 복지국가. 그게 큰 정부가. 그러니까 여기서 양위국가의 비교 대상이 복지국가고 소극이냐 적극이냐,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아담 스미스의 경제 정책에 대한 반기를 드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유명한 케인즈죠. 케인즈. 케인즈라는 경제학자 들어봤죠? 책도 읽고, 그렇죠? 뭐 케인즈가 남긴 그 책도 빨간 그 검은색 책 저희 집에 있는데, 자, 케인즈가 역발상을 한 거예요. 보세요. 공급은 증가하는데 수요가 증가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거꾸로 수요를 늘리는 거야. 디맨드를 늘리면 공급이 증가할 거 아니냐. 이게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가 여러 가지 뭐 테네시언 밸리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SOC 건설을 통해서 수요를 증가시켰죠. 그럼 이 근로자들이 근로를 해가지고 임금을 받으면 생산이, 즉 공급이 증가하는 거지. 이렇게 수요 공급의 균형이 다시 이루어진 거는 바로 정부 개입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케인즈를 총수요 확대 정책이니까 수요 중심 경제학이라고 그래요.
봐봐요. 디맨드가 먼저잖아. 수요가. 고전학파. 그러면서 케인즈가 뭐라고 했냐면 나의 경제정책은 수요의 변화를 통해서 공급의 변화를 봐봐. 수요의 변화를 통해서 공급의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중심 경제학이라면 고전학파는 반대야. 공급을 늘리면 저절로 수요가 증가한다고 본 거예요. 그럼 고전학파는 뭐야? 공급 중심 경제학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케인즈 학파는 수요의 변화를 통해서 공급을 늘리니까 수요가 X고 공급이 Y니까 수요 중심. 반대로 고전학파는 공급의 변화를 통해서 Y가 변화했잖아. 공급 중심 경제학이 되는 거죠.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케인즈 학파는 공급 중심 경제학으로서 땡 아니에요. 수요를 늘렸으니까 수요 중심 경제학. 그럼으로써 정부가 개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반드시 제가 그랬죠. 뭐든지 과도하면 문제다. 여러분 심지어 있잖아. 사랑도 과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스토커. 진짜 그런 사람 많이 봤어. 어느 정도 사랑도 거리를 둬야 돼. 그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여유를 줘야죠. 저 그렇게 생각해요. 뭐든지 과도하면 문제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니까 결국 정부 팽창이 나타나고 이러한 정부 팽창에 따라서 물가 인상과 동시에 실업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언제? 70년대 후반에. 그래서 78년도에 제2차 오일 쇼크와 오일 값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오일 쇼크거든요. 여러분 지금 기름 그러니까 1배럴당 몇 달러예요? 혹시 아세요? 아마 제가 알기로 한 45달러 정도 될 거예요. 이 당시에 100달러가 넘었어. 78년도에. 지금의 2배. 그러니까 기름값이 엄청 싸진 거지,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에 있잖아. 30달러까지 내려갔었어요. 한 작년도 초에. 그때 정말 기름값 쌌죠. 여러분 잘 모르잖아. 저는 저희 집이 기름 보일러니까 잘 알아요. 기름값이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보일러를 떼니까 바로 뭐 매월 이렇게 기름을 사오고 팔고 하니까 알죠.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지나친 정부 팽창에 의해서 1978년에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와 동시에 물가의 지속적 상승을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 그래서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결합된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은 지나친 정부 팽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부분을 다 정부가 개입하다 보니까 정부 팽창에 의한 부정부패와 여러 가지 실패가 나타나는 거지. 권력 독점이라든가. 그래서 보세요. 이러한 정부 권력에 의한 실패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정부 실패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부 실패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정리해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 별표 하나. 지우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내일 할 거야. 보세요. 48페이지. 그러니까 내일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시장 실패의 원인과 대응 방안 45페이지. 이 5가지의 개념하고 개입 방법하고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정리해야 돼요. 봐봐요. 작년에도 나왔잖아. 21년 다 시험에 나왔거든요. 이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 봅시다. 요거 마지막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결국 있잖아. 1980년대 이후로 감축관리 개념이 나타나요. 감축관리. 이게 뭐냐면 정부 사이즈를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감축관리 이름이 80년대 나타나는데 지금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논점이 있거든요. 지금은 행정이 정책 집행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 결정까지 하는 큰 정부였거든요. 그럼 봐봐요. 정책 결정과 집행 중에서 줄인다면 뭘 줄이겠어요? 집행을 줄이겠어요?
아니면 결정을 줄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중요한 기능이야? 결정이야, 집행이야? 결정이 훨씬 더 중요한 기능이에요. 정책 결정. 봐봐요. 처음에는 단순히 뭐만 했어요? 집행만 했잖아. 정치의 부속품. 그러다가 시장 실패가 되니까 정부가 직접적으로 정책 결정까지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정책 결정과 집행을 모두 하는 큰 정부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지나친 정부 팽창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게 바로 정부 실패라면 정부 사이즈를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봐봐요. 결정을 줄일 거예요? 집행을 줄일 거예요? 집행을 줄이겠죠, 당연히. 무슨 얘기냐면 결정을 줄이면은 예전하고 똑같이 돌아가는 거야. 근데 한 번 잡은 권력은 절대 놓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뭘 줄이느냐? 집행을 민간한테 넘겨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뭐냐면 민영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책 결정 기능은 그대로 정부가 하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핵심 행정부라고 표현해요. 핵심 행정부. 그리고 집행이나 서비스를 민간한테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사라지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예전보다 사이즈가 줄었죠. 근데 아직도 힘은 있죠. 그래서 이걸 제가 작지만 강력한 정부거든요. 이게 스몰 but 파워풀한 정부, 작지만 강력한 정부. 결국 보세요. 얘도 작은 정부고 얘도 작은 정부인데 얘는 작고 힘도 없는 정부야. 왜? 집행만 하니까. 근데 얘는 작지만 힘은 있는, 정책 결정을 행정부가 직접 하고 집행이나 서비스는 민간한테 맡기는 작지만 강력한 정부가 되는 거죠. 그때 이러한 정부가 담당하는 기능이 4가지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도 알아두세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자, 정책 결정 정부가 하고, 두 번째, 여러분들 국가 계획 알죠? 이번에 제4차 철도망 계획 어디서 발표했어요? 정부가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기획. 또 세 번째가 조정. 여러분들 조정이라는 게 뭐냐면 코오디네이팅, 정부 부처 간의 업무 협조가 조정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규제. 자, 그래서 보세요. 정책 결정, 기획, 조정, 규제와 같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이게 코어거든. 누가 담당하느냐? 행정부가 담당하게 돼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코어 이그제큐티브라고 그래요. 이게 핵심 행정부 이론이라고 합니다. 코어는 정부가 하는 거죠, 행정부가. 그리고 코어가 아닌 집행이나 이러한 서비스 업무는 민간한테 위탁하거나 아니면 민간한테 완전히 맡기는 걸 민영화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 3편에 가면 조직론 파트에서 민영화 민간 위탁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힘은 갖고 있죠. 그래서 작지만 강력한, 또는 작은 그렇지만 강력한, 영어로 하면은 스몰 but 파워풀한 정부가 되는 거죠. 얘는 뭐예요? 작고 힘없는 정부. 얘는 크고 강력한 정부가 아니라 얘는 작지만 강력한 정부가 되는 거지. 왜? 정책 결정이나 기획이나 조정이나 규제 같은 가장 핵심 업무를 누가 담당한다? 행정부가 담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 행정부 이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 한번 잠깐 보세요. 이런 것들만 보면 돼. 일단은 지금 필요한 것들만. 41페이지 오른쪽 보조단에 보시면 코어 이그제큐티브 핵심 행정부 딱 나와 있죠. 이게 그 이론이에요. 핵심 행정부. 그리고 핵심적이지 않은 기능이 집행이나 서비스거든.
이 집행이나 서비스는 민간한테 넘겨주면 보세요. 요게 비어버렸잖아. 여기서 하나의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할로잉 스테이트, 공동화 국가라고 표현해요. 비어버렸다 이거야. 집행이나 서비스를 누구한테 넘기니까, 민간한테 넘기니까. 이게 민영화, 민간이탁의 논리예요. 공동화. 여러분들 도시가 밤이 되면 다 퇴근하죠. 그럼 어떻게 해? 사무실이 비어버리는 걸 뭐라고 그래? 공동화라고 해. 똑같은 거야. 할로잉. 정부가 담당하던 집행이나 서비스를 민간한테 넘겨버리니까 민간 위탁이나 민영화를 해버리니까 비어버리잖아요. 물론 나중에 민간 위탁을 할 건지 민영화를 할 건지에 대한 시스템이 하나 나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배워요. 이걸 마켓 테스팅이라고 그래요. 마켓 테스팅. 시장성 조사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담당하던 업무를 민간한테 위탁할 건지 민영화를 할 건지에 대한 마켓 테스팅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비어버리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정부 사이즈는 작지만 정책 결정이나 교육과 같은 핵심 업무를 담당하니까 강력한 정부가 되는 거지. 이 정부하고는 달라. 이 정부는 작고 힘없는 정부고 1980년대 이후 실행정 국가라고 그래. 그래서 자, 행정 국가가 지나친 정부 팽창에 따른 정부 실패 때문에 사이즈가 줄었지만 강력한 정부를 새로운 행정국가, 즉 실행정국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히 이 중에서 규제 기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행정국가를 다른 말로 규제국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제 정리하면 작은 정부를 뭐라고 그래요? 밤에 야경국가, 술라 도는 거, 술락군. 큰 정부는 요람에서 태어날 때 죽을 때까지 모든 걸 다 정부가 책임지니까 복지국가. 복지국가가 큰 정부, 힘 있는. 자, 그 다음 마지막. 지나친 정부 팽창 때문에 집행이나 서비스는 민간한테 넘기고 핵심적인 기능만 담당하는 국가를 뭐라고 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규제 기능이거든. 그래서 이걸 규제국가라고 표현해요. 규제국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작은 정부는 야경국가, 크고 강력한 정부는 복지국가, 작지만 힘 있는 정부는 규제국가가 되는 거야. 왜? 규제 기능을 수행하니까. 그래서 다시 보세요. 아담 스미스의 시장으로의 복귀가 나타나고 케인즈가 나 이전의 경제학자를 다 클래시컬이라고 한다고 규정했거든요. 이러한 클래시컬, 고전학파가 부활하는 게 바로 새고전학파예요.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죠. 그러니까 고전학파, 이에 대한 반론이 케인즈 학파의 총수 확대 정책, 자, 지나친 정부 팽창에 따른 다른 새로운 고전학파의 부활이 새고전학파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두 개예요. 시장 실패의 원인과 대응 방안, 정부 실패의 원인과 대응 방안.